이근한이라고 있어요.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실로 악랄한 방식으로 고문했던 인물입니다. 증언에 따르면 방망이로 구타당하는 게 제일 쉬웠다고 하죠. 군부독재 폭력의 상징과도 같았던 사상 최악의 고문 기술자 이근한이 천수를 누리고 사망한 찌뿌둥한 오후입니다. 더 우울한 재래미디어의 현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술자평론가 박영신 앵커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다. 네, 뭔가 막말할게요. 사고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요양병원에서 갔습니다. 아유, 정말. 사악한 사람들의 최후는 어찌 이리 평온한가. 너무 미안합니다. 민주시민으로서. 맞아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앞에 딱 봐도 너무 꾀죄죄한 어르신 둘이서 정말 모든 면에서 꾀죄죄한 조그만 어르신 둘이서 꽁냥꽁냥 뭘 떠들고 있어요. 부부예요. 네. 너무 누추해서 본 거예요. 이 실례죠. 보고 10초 뒤에 알았어요. 김근태 의장과 인재근 의원이었어요. 아이고. 아. 진짜. 뭐 인재근 의원은 잘 계십니다만 네. 그분들의 고생하신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 혹은 이해찬 전 총리를 생각하면 민주시민들이 이분들의 여생을 힘들게 두지 말았어야 하는데 예. 더 확실한 단죄를 해줬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곤 해요. 맞습니다. 네. 전두환이 죽은 날이랑 비슷한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12.12 쿠데타의 주역들 중에 뭐 훈장을 받았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네. 무효화시키는 조치를 했다라는 거는 뭐 이제 우리 보훈부와 우리 행안부가 참 잘한 일인데 네.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네. 당연한 앞서서 했었어야 됐던 건데 그걸 안 했던 것도 참 안타까운데 이 뉴스를 보고 내가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에 일단은 좀 낯설었고 그리고 이런 이근한 씨 같은 사람이 요양병원에서 죽었다라는 얘기에 내가 왜 이리 큰 분노를 하지 않지? 그 말인즉슨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해왔다라는 거 어느 정도 내가 굳은 살이 박여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씁쓸한 오후입니다. 물론 언론은 열선비처럼 왜 대통령직이나 돼가지고 트위터에다가 교양 프로그램을 저격하고 있냐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맞는 측면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지금 정도 위치에 있고 임기 지금 정도 수입수 지나갔고 지지율 지금 정도 되는 대통령이라도 무기를 들지 않으면 이 재래 언론은 영원히 반성 못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알실이 생기고 14년 만에 처음으로 그 알 얘기를 비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나가서 계속 그 알 실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김민하 평론가가 계속 그것은 알고 싶다. 뭐 알고 그러니까요. 싶으시든가. 네. 정말 입에 익어버렸습니다. 저에게는 그 알실이 더 애정이 가는데요. 그럼 이어서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언론 폭력의 생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걸 살아난 게 정말 대단한데 겨우겨우 살아나고 심지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라도 좀 사과를 했으면 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 안 합니다. 오히려 방금 말씀하셨듯이 언론 탄압을 운운하고 있어요. 너무 뻔뻔해서 혀를 내둘렀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맨 처음에 주제를 정할 때는 전체적으로 정리만 하면 되는 타이밍이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러나 대통령이 X에 꾸준히 계속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독 관련된 것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확인된 부분까지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그것이 알고 싶다의 사안 핵심은요. 그냥 의혹을 제기했다가 뒤늦게 사과한 정도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8년 참 옛날인데 그때 이제 그 아래서 권력과 조폭 파타야 살인 사건 그 후 1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방송이 나갑니다. 인기가 많은 방송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고 너무 자세하게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정보에 혼란하실 테니 짤막짤막하게 이해만 쉽도록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코마 트레이드라고 이때 이준석 우리가 아는 그 의원 아닙니다. 네. 국제 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이 양반은 코마 트레이드랑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망쳤나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랑 관계를 이제 특혜가 있다는 식으로 의혹으로 덮고요. 의혹처럼. 그다음에 이재명이라는 사람 당시에 과거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 2명을 변론했다는 사실까지 묻습니다. 그렇죠. 항상 무언가를 만들 땐 아예 없는 데다가 하지 않잖아요. 무언가 씨앗을 하나씩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본 시청자는 어떤 인상을 갖게 되냐? 이재명 저
조폭이랑 관련 있네. 그렇죠. 요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유착됐네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이 무서운 게 뭐냐면 보고 나면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과 조폭 유착이 이렇게 뭉게뭉게 생겨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팩트로 생기면 그 팩트를 바꿔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걸 진짜 깨기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팩트를 차분하게 검증하는 탐사보도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아예 결론을 미리 만들어 놨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런 포맷으로 방송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서사가 끝나냐? 그렇지가 않아요. 21년 시간이 좀 흐릅니다. 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미 우리 기억하는데 그 당시 그 라이브로 보던 당시에도 저게 뭐야? 말이 돼?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보통 저게 뭐냐? 쌍수 실패한 남자죠. 네. 코는 제법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재명에게 돈 20억 돈다발을 전달했소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사진도 굉장히 조악한 사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장영하 변호사가 정치적으로 들고 나오죠. 네. 18년에 그때 그 알이 만들어 놓던 그 조폭 연루 프레임을 대선용 공격 소재로 다시 재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프레임이 그 알에서 퍼뜨렸던 그 프레임이요. 그냥 정치권 말싸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쭉쭉쭉 이어지다가 법원에서 박철미 네 발언 허위야. 라고 봤고요. 26년 3월 결국 대법원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확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은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리가 됐어요. 이 사건을 지난 8년간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좀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텐데요. 어쨌거나 그 의혹성, 그 알이 뿌렸던 그 프레임 몇 년 뒤에 대선 국면에서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 토대가 됐고 그 허위성은 사법적으로 확인이 다 됐어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26년 3월에 이제 결정적인 분기점이 등장을 하는데요.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최근에 접했던 것들 이건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SBS 그알 순순히 뭐 추후 보도를 할지 아니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다. 그래서 그게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근데 당시 그냥 단순하게 나 기분 나쁘 이게 아니고 조작 방송은 반성과 사과 필요한 거 아니냐. 나도 무리하는 거 알겠는데 미안하단 말 한마디 듣고 싶다. 후속 프로 만든다면서 몇 달을 그렇게 제보 받는다는 거 올려놨었잖아. 그런 거 단서라도 뭐 더 들어왔니? 라는 식으로 이제 올린 거죠. 게다가 이 보도가 자신의 명예,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뿐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전 여기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유권자의 선택 자체를 왜곡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도 대통령이 문제를 삼은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알 제작진이 뭐라 하냐. 시청자 게시문에 입장문을 올립니다. 우리가 18년에 그래 맞아 그렇게 의혹 제기한 거 사실이야. 그리고 유죄 확정 등 종합하면 법적으로도 사실 아닌 거 오케이 밝혀졌어.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 제기해서 미안이라고 올렸어요. 네. 그리고 SBS 8시에 뉴스에도 또 따로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폼은 갖췄습니다. 사과에. 네. 근데 정말 어쩜 이래요? 그 사과만을 올리면서 해시태그 살인. 이라고 했죠. 진짜 그래서 또 한 번 사과를 합니다. 요걸 이제 뭐 자동 생성 해시태그였다라는 변명을 했는데 이것도 네. 사실 변명 같지도 않고. 네. 똥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자기네는 뭐 내부 설명으로는 그 파타야 살인 사건 회차를 지칭하는 그 절대 그런 거 장난치나라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이게 거예요. SBS로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것인지를 자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대체 아무도 신경 안 쓸 이 뭐 대학교 병원 로고 회사 로고에 왜 굳이 일베를 집어넣으며 왜 그림자에 자꾸 노무현 대통령을 집어넣으며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즐거운 성애를 가지고 있다면 이자들의 DNA는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 히스토리를 아니까. 그리고 이 해시태그 논란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해시태그가 여러 개 붙일 수 있잖아요. 뭐 우연히 이 살인이라는 단어가 저기 해시태그 끝자락에 마지막에 해시태그 살인 담긴 게 아니고 해시태그 이재명 네. 다음 바로 그 옆에 해시태그 살인이라고 붙어 있어요. 에이 참. 그러니까 그걸 이제 또 태그 삭제하고 다시 유감 표명하는 2차 사과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SBS가 왜 신뢰를 잃어가는가, 갖가지 멸칭으로 불리는가, 저는 압축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프레임으로 사람을 7, 8년을 괴롭혀놓고 뒤늦게 사과하면서 또 잘못된 프레임으로 사과를 한다고? 그래서 장난치는 건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단순 해프닝 아니다. 그냥 감각 자체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라고 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근데 심각한 건 어제 오마이뉴스 이제 제가 단독을 좀 확인을 했는데 그알 조폭 연루설 관련해서 그 뒤집는 법정 증언이 이미 있었고요.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기는 좀 그런데 네, 역시나 이런 건 김종훈 기자를 믿어야죠. 네, 아, 가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맞습니다. 네. 진짜 맞는 말이고. 하여튼 심지어 검찰이 그알 보도 2차 보도 나올 거라 뭐 이런 걸로 이제 막 엮으려고 했다 뭐 이런 증언도 나오고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오마이뉴스 단독으로 나오고 있고요. 어쨌거나 저는 이 사안이 과거 방송 하나가 뭐 틀렸다 이렇게 보고 싶지 않고 재판과 수사 과정 속에서도 그 프레임이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다라는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즉 SBS랑 그알이 시간 지나면서 사실관계를 수정하거나 추가 네. 검증하거나 충분히 기회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적극적으로 바로잡지 않은 모습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원이 허위라고 못 받고 나니까 이제 알았어 미안해 요 정도의 느낌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근데 해시태그 살인. 맞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하나 또 빡칩니다. 뭐요? 준비되셨나요? SBS 내부가 이렇게 했지만 그래 사과했어? 하고 넘어가려 했더니 이제 노조가 나옵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니네가 사과하든 말든 이거는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협박이야라고 노조에서 입장을 냅니다. 이게 노조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문화를 과시해요. 참. 우리는 늘 이걸 했다. 혼난 적이 없다. 야, 나를 혼낸 적 없으면서 지금 와서 왜 이러냐. 보도는 노동자들이 했으니까 SBS. 맞아요. 네. 그래서 언론 길들이기다 뭐다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죠. 이러니까 딱 보면은 이 대중이 느끼기에는 어떻겠습니까? 괴리감이 생기죠. 아니 프로그램은 미안하다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 제기했다라고 사과하는데 노조는 이거 왜 문제 삼음? 이거 언론 탄압 아님? 이라고 하면 도대체 자기들 보도를 책임을 인정하는 건지 끝까지 방어하는 건지 이게 모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 오보다 아니면 뭐 후속 사과 뭐 이런 문제 다 그냥 떠나고요. SBS라는 이 방송국 자체를 저는 조금 문제가 있구나. 지금 돌아간 시스템 자체에 뭔가 구멍이 빵빵빵 난 것이 아니냐. 전 여기까지 지금 좀 확장된 상태입니다. 기수자가 화가 나면 뭘 한다? 아카이브를 가져옵니다. 야, 이건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 아니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흐리는 구조 자체를 가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고 저는 이제 파묘의 길로 나섰는데요. 일단 저는 가장 이제 설득력 있게 문제가 있다. 요거랑 하면은 SBS 구조가 여러분 좀 눈에 보이실까요 싶어서 갖고 온 거. 저는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찐빵소녀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진짜 오랜만이네요. 이거 정말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싶어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데요. 이게 2008년으로 돌아갑니다. 이 한 달 가까이 걸쳐서 SBS에서 긴급 출동 SOS 24라는 프로그램에서 무려 3차례에 걸쳐서요. 강원도 홍천 한 휴게소 주인이 지적장애 여성을 무려 4년 동안이나 감금하고 찐빵 만들게 하고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이 3주 연속으로 나옵니다. 저희 자세히 보는 건 처음이에요. 예. 저 같은 애들은 또 이런 거 보면 또 붕괴하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할 거 아닙니까? 무려 SBS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걸 이른바 찐빵소녀 사건이라 부르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은 분노하겠죠. 그래서 이 지적장애 여성을 가둬놓고 그랬다니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막 찾아오고 저 사람 앞덕 업주다 어쨌다 비난이 막 속출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경찰이 휴게소 주인을 구속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충격적인데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2009년에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는데요. 휴게소 주인이 방송에서 그려진 거는 감금하고 학대하고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일부 폭행 사실 인정돼서 100만 원 선고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100만 원이면 물을 뿌려도 100만 원입니다. 예. 문제는 그 사람이 하루 이틀 있다 나온 게 아니고 6개월을 있었어요. 6개월. 이미 구속돼서 네, 감옥에. 그래서 사실상 방송 하나로 사람의 인생이 박살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은 훨씬 낮은 수준으로 책임을 인정한 셈이에요. 그래서 휴게소 주인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10년에 SBS 상대로 10억 원 위자료 청구하고요. 근데 12년에 1심 법원이 저는 법원이 이렇게 언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는데요. 이것 때문에 가져오셨구나. 예. 맞습니다. 이거 일부 사실이 좀 틀렸소가 아니라요. 이 녀석들아 방송 내용이 아주 허위야. 거기다가 니네가 사실 결론 도출하고 줄거리를 구상해서 거기에 맞춰서 취재하고 촬영하고 편집한 아주 악의적인 프로그램이다.
라고 판시를 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결론에 도달한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 가다 도달이 아니라 만들어 놓고 걸어간 거죠. 그래서 인터뷰, 장면, 편집 싹 다 조립된 방송이라고 법원이 본 거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13년에 2심에서도 유지되고 사실상 확정이 된 거예요. 아까 10억으로 걸었지만 SBS가 준 건 3억입니다. 자, 3억이 굉장히 높은 액수라고 해요. 근데 내 인생 박살났습니다. 난 이사도 갔고요. 6개월 감옥에도 있었고 세상이 둘없는 쓰레기의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겪었어요. 3억이 과연 큰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소송 비용 1심 70%, 2심 소송 비용을 피해자가 다 냈어요. 휴게소 그 주인이.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깨진 겁니다. 이게 인생이 이렇게 박살났잖아요. 그러면 저는 진짜 희망을 품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사과했겠지. 사과 안 했습니다. SBS가. 그러니까 억울하면 출세하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 정도는 돼야 사과 하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결국 사과 못 받았어요. 물론 제가 뭐 놓친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재명 그할 사건 더불어 이 찐빵 소녀 사건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SBS 문제가 단순히 뭐 취재 실수? 오보?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 아까 법원 표현 그대로 말씀드리면 사실 확인 부족했던 방송뿐 아니라 애초에 제작 방식 자체가 왜곡돼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취재를 통해서 사실 확인하고 사실에 따라서 결론을 조심스럽게 내야죠. 왜? 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앞에 말씀드렸던 그할 사건, 찐빵소녀 사건 다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파미로 시작하면서 더 많았는데 이거를 이어서 가볼까요? 아니면 여기서 스탑을 할까요? 요 얘기는 그래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미디어의 순간이 따로 있죠. SBS의 논두렁식의 보도. 이건 이제 검찰이 주었다거나 국정원이 주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최초 보도한 기자님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도 SBS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17년인가 지났거든요. 좋은 직장이다. 참 꿀이네요. 이래서 출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밖에서 때려야 됩니다. 제 말이 물론 귓가에 닿지 않겠지만 저는 계속 때릴 거예요. 지금 그 말씀드린 거 시간이 또 너무 옛날이라 또 잊으신 분들 계실 텐데 200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SBS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가 받은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하는 그 취지의 단독 보도가 SBS에 나옵니다. 그런 일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네. 노 전 대통령 이미지 당연히 치명적인 타격 받았죠. 근데 그걸 찾으면 참 역사가 재밌는 게 그거를 전하고 있는 앵커가 현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입니다.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게 상당히 재밌는데요. 하여튼 전직 대통령이 뇌물 받고 들킬 것 같으니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이 장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지가 정말 강력한 거거든요. 사실관계랑 별개로 너무나 강력한 상징을 띄었다. 그래서 한번 박힌 거는 깨지지가 않아요. 이후에 국정원 개혁위는 보도 직전에 국정원 직원들이 SBS 당시 사장, 그다음에 접촉해서 수사보도 적극 요청한 정황 발표했고요.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도 논두렁 보도는 국정원이 주도했다. 이런 공안쟁이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자서전을 내서 그때 그건 잘했던 거다라고 말하면서 다 자수합니다. 맞아요. 예, 이인규도 책에다 그런 소리를 쓰죠. 맞습니다. 네, SBS 진상조사위가 그때 만들어졌었는데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 입 닫아버리고 나는 몰랐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 밝혀질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국정원 개입 여부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개입이 없었다가 아니라 확인하지 못했다가 결론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핵심 인물 조사 못했고요. 그래서 언론이 권력을 감시한 건지 권력이 언론을 이용한 건지 끝내 못 밝혔다고 돼 있었습니다만 네. 저는 사실 더 마음이 쏠리는 곳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네. SBS에서 보도를 했었다. 그 결론을 좀 내보죠. 예. SBS의 사례 지금 더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근데 이게 이제 동의하는 게 이 회사의 문화를 한번 토파볼 필요는 확실히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이 뭐 사실 쭉 살펴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방금 전에도 사진 맞습니다. 여기 타임지 보면은 Hello Mr. Low라고 돼 있는데 옆에 보잖아요. 그러면 Go to Hell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야. 음침합니다. 음침해요. 방금 앞서 나왔던 거 혹시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음침하게 그 노무현 대통령을 합성해서 넣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였어요. 암살 포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밤의 TV연에 이런 데서도 아니 공식 그 포스터를 당연히 접하지 않아요?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세면 한 100번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진짜 진짜 이거는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예. 예,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이런 방송사고와 관련돼서 SBS가 매번 반복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네. 신기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주 반복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은 찾으면 진짜 너무 많아서 정말 한 번 실수 오케이, 두 번 실수 이상하지만 오케이, 하지만 세 번이 넘어간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 그 이상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SBS의 개별 기자, 개별 프로그램의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팩트보다 프레임 먼저 만들고 프레임에 맞게 사실 배열하는 제작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강력하게 의심을 해보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검증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하다. 왜냐하면 아까 노무현 대통령 그 논두렁 시기 할 때도 네. 기자가 쓴 것보다 그 데스킹 넘어가서 더 왜곡된 문장들이 더 추가적으로 붙었다고 저는 이제 봤거든요. 뭐랄까요? 역검증 같죠? 그러니까 기자가 잘 써놔도 데스크에서 일베 그림 집어넣어 놓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의. 심각하죠. 그다음에 아까 찐빵소년 사건처럼 약자를 구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제작했지만 자극성, 서사성이 공익성과 사실성을 압도합니다. 네. 이 드라마 만드는 거는 기가 막힌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가 키워드를 쫙 한번 돌려봤거든요. 이게 진짜 다 남 탓입니다. 실무자 실수요. 외주 탓이요. 아니 이거 언론 탄압 아니요. 요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상당히 회피 방식, 책임을 회피한다. 일관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고 아까 또 잠깐 이거는 뛰어넘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특히 더 위험한 모습을 자주 보인다. 그런데 그 기준이 쏠리는데 주로 권력자 쪽으로 쏠리더라. 저는 이제 그런 데 문제의식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반복한 거냐? 애초에 SBS가 애초에 그렇게 작동하는 조직이냐? 근데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사례를 보면 저는 후자라는 의심이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요. 그 궁금해서 예전에 그 방송사와 신문사를 다 거쳐본 시니어 언론인한테 SBS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되게 오래 전인데 아니나 다를까 외부에서도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쉬운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SBS는 언론사의 꼴을 갖추지 못한 채로 방송사가 시작됐다. 그 존재는 SBS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타개하는 방법으로 SBS는 돈을 택했다. 회사가 떵떵 큰 소리 쳤다. 돈 줘서 잘하는 애 데리고 온대. 라고 말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럼 돈을 줘서 데리고 왔으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론 쪽에 있는 사람도 시사교양 쪽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시사교양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언론이 할 일을 시키기 시작했다.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창사부터 지금까지 SBS의 심장과 캐릭터, 랜드마크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중간으로 놓고 그 위에 보통 언론이 있거든요. 그 밑에 서프라이즈 같은 가심용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딱 그 사이에 존재해요. 근데 그 중간층에 그 알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원래 거기에 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 알은 경찰 받아쓰기를 합니다. 보통 PD들이 경찰과 친해요. 경찰이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미제가 이제 풀릴 것 같을 때 그 알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경찰이 다 방향을 정해놓고 나면 그 알은 정의로운 쪽이 무엇인지를 금방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역할들을 하잖아요. 실제로 뭐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무섭고도 싶고 화가 나고도 싶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즐겁거나 슬프고도 싶을 때 언론 매체로서 그 알이 역할을 합니다. 예.
근데도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폼에서 프로그램을 안 쓰는 이유는 뭐겠냐. 그 선배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게 예전에 이영돈 PD라고 계셨죠. 어딜 가나 다 드셔보신 다음에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셨던 분이 지금은 저 극우 영화를 만들고 계신데. 맞습니다. 그분을 채널A인가요? 몇몇 이제 제레 미디어에서 걷어냈습니다.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그런 다음에 후속 프로그램들은 급을 서프라이즈급으로 낮춰요. 최대한 우스워 보이고 문제가 생겨도 피해자가 최대한 적을 프로그램으로 맞춰요. 아니 채널A도 하고 MBN도 하고 TV조선도 하는 걸 SBS는 왜 못하냐. 저들은 최초의 언론의 DNA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게 되는 건 SBS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거란 뭐? 교양 프로그램에 탈을 썼으면 교양 프로그램만 해야지 시사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건 SBS 저널리즘의 특징이다. SBS의 공채 기자들도 마찬가지죠. 저널리즘만 하면 되는데 가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받아와가지고 머릿속에는 어떤 페이버가 있었겠죠. 윤석열을 좋아했겠죠. 2010년대 말로 얘기할 것 같으면 SBS 이 보도가 가진 힘은 나중에 이번에 이제 SBS 시청자 게시판에서 내가 이거 보고 윤석열 찍었다고 말씀하신 분들처럼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제레미디어에 다시 퍼지냐면 2022년 대선을 비호감 대선이라고 부르는데 모자람이 없게 만들죠. 그게 무슨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입니까? 멀쩡한 공당들이 후보를 각자 알아서 올렸는데 민주적인 방식으로 올렸는데 왜 그 후보들을 보더니 비호감 대선이라고 퉁칩니까? 그러고 싶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의지에 불을 붙여준 사건이었죠. 그렇다면 SBS의 이 너절한 저널리즘은 대선에 영향을 끼친 게 맞죠. 그럼요. 예, 근데 반성을 안 하냐? 우리는 늘 그래 봤으니까. 겠죠. 이 참 그 대통령은 언론에 의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SNS에 사실 SBS 언론 전체를 또 사실 매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글을 올렸을 때 과욕이겠지만 네. 국민의힘과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게 이제 사과받고 싶다라고 좀 좁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SBS 언론 노조가 사측과는 다른 입장으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언론 길들이기 하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좀 왜곡된 언론 그 저널리스트의 엘리트 의식으로 인해서 약간 뭐랄까 무관용의 오류 같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무관용한 존재다. 그래 이제 뭐 무오류의 존재다. 무오류의 존재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권력이 절대로 이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를 전혀 관용을 베풀 생각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를 또 과거로 따라가 보면 그 찐빵 소녀 그 보도도 어쨌든 폭행한 거 맞잖아. 이 사람 벌금 100만 원 나왔잖아. 이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 우리가 어쨌든 이거 보도하면서 이 사람이 나쁜 거라고 알려준 거 아니야? 근데 그 나머지 사실들은 다 허위였는데 법적으로는 일부 폭행이 인정돼가지고 벌금이 나왔던 100만 원 선고를 당시 SBS는 주목하지 않았을까. 나름의 어떤 알리바이로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노조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집행부가 바뀐 지 일주일. 그래요? 네, 이게 지금 이 언론 길들이기라는 성명이 나온 게 노조가 바뀌고 새 노조 집행부가 첫 입장문과 논평을 낸 게 이 사건입니다. 아, 조합원들한테 욕먹으면 안 되는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일반론적, 노조가 흔히 하는, 우리는 사측에 항상 뭐랄까 저널리스트와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조로서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만 해. 또 권력이 우리를 건드려? 그러면 우리가 또 대신 입장을 내야만 해. 라는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이게 통용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언론 피해자인 대통령이 직접 지목해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뭐 사측에서 이미 사과까지 한 사안을 본인들이 이렇게 뭐랄까 대통령을 직격하는 형태로 입장을 내버린다는 건 저는 사실 현실 인식이 좀 덜 됐다. 과거에 대한 성찰도 안 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현실 인식도 안 됐고 여러 가지가 안 되면 이제 밖에서 이렇게 계속 패는 게 가장 답일까요? 네? 당장은 밖에서? 그거밖에 없습니다. 당장 그밖에 없죠. 왜냐하면 좋습니다. 순환 논리의 오류를 계속 일으킬 테니까. 검찰 개혁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검찰이 법률 전문가니까. 언론 개혁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언론을 탄압하면 안 되니까. 밖에서 패야지 별 수 있습니까?